아침 일라디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아나운서 장욱입니다. 오승원 아나운서가 일주일간 자리를 비우게 돼서 제가 어제부터 진행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강릉시에 어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됐습니다. 복구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는데 모쪼록 이재민들이 바라는 대로 신속하게 피해 복구가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이번 산불로 지역 관광업계에도 큰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있고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여름 성수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약 취소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더 큰 위기감을 안겨주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한번 큰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 지역은 물론이고 인근까지 전방위적으로 관광객 방문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른 도움보다는 지역을 찾아주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일을 함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4월 13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명품 콘텐츠들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목요일 이 시간에는 농수산 이슈 살펴보고요.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최근에 가수 아이유 씨도 이런 증상이 있다고 고백했죠. 전화 공포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해와 관계 시간에는 요즘 부모와 자식 간에 쓰는 효도 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전화 공포증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지, 생활 속에 내가 느끼는 공포가 있으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올봄에는 유난히 농산물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쓴맛이 나면 먹지 말라고 주의보가 떴던 방울토마토와 유전자 조작, GMO라고 하죠. 이 사태가 벌어진 주키니 호박 얘기인데요. 한동안 떠들썩했던 뉴스가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재배 농가는 어떤 상황일까요? 농수산 이슈, 오늘은 논란이 됐었던 방울토마토와 주키니 호박 현황과 또 재배 농가들의 상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먼저 방울토마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지난달 말에 쓴맛이 나는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와 복통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쓴맛이 나는 방울토마토는 먹지 말라라는 보도 자료가 배포됐었죠? 예, 지금은 잠잠해졌는데요. 네. 방울토마토가 한때 경계 대상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말에 방울토마토를 먹은 뒤에 구토, 복통 이런 증상이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3월 30일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방울토마토 쓴맛이 나면 섭취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은 당시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와 복통이 발생한 이유가 덜 익은 토마토에 존재하는 토마틴이라는 성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고요. 따라서 방울토마토를 먹을 때 쓴맛이 느껴진다면 먹지 말라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보도가 나오면은 일단 불안 심리가 커져서 예. 방울토마토 대신에 다른 과채류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보통 특정한 농산물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면 한동안 그 농산물 구입은 꺼리게 되겠죠. 먹어보고 쓴맛이 나는지 굳이 파악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관계부처 합동 보도 자료 제목이 방울토마토 쓴맛 나면 섭취하지 마세요라고 돼 있어서 마치 모든 방울토마토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으로 해석하게 돼 있는데요. 이 큰 제목 아래 세 번째 작은 제목을 보면 특정 품종, 그러니까 국내 품종 등록번호 HS2106
이 특정 품종 이외의 토마토는 문제 없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방울토마토의 토마틴 성분은 토마토가 생장하면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성분은 열매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또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고요. 네. 문제는 이 토마틴이 원래 자연 분해됐어야 하는데 이 특정 품종의 방울토마토의 경우 수확 전 숙성 단계에서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진 영향을 받아서 일종의 이제 자기보호 물질인 토마틴이 많이 생성됐다는 겁니다. 네. 결론은 방울토마토 중에서도 특정한 품종에서만, 그러니까 HS2106 품종에서만 쓴맛이 나는 토마틴이 자연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다가 구토 등의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외에 이 수많은 방울토마토들은 죄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특정 품종의 방울토마토는 얼마나 재배가 된 겁니까? 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토 증상과 인과관계가 있는 이 특정 토마토 재배 농가는 3곳이었고요. 예. 3월 30일 보도자료 배포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세 농가 중에서 한 농가의 토마토는 폐기 처리가 돼서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나머지 2개 농가를 대상으로 일시적인 출하 제한 조치 명령, 자진 매수 권고, 그리고 정밀 검사 정밀 검사를 해서 일반 토마토가 차이가 없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출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문제가 된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는 이제 3곳이었고 또 네. 폐기 처분하거나 검사 후에 유통했다고 하니까 이제는 뭐 안심해도 되겠네요. 네, 정밀 검사하고 안전하다는 증거가 확보된 뒤에 출하를 한다니까 걱정을 덜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사안, 특히 먹거리 안전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방울토마토 사건은 아쉬운 점이 참 많은데요. 분명히 전문가 집단의 확인 결과 특정 품종의 방울토마토에 한정돼 발생한 문제였는데 정부의 보도자료 제목부터 마치 모든 방울토마토는 일단 주의해야 할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점입니다. 예. 그 결과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들이 가격 폭락이라는 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네.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요? 예, 한국농정에서 지난 3일 충남, 부여 등 이 방울토마토 주산지의 생산 농민 문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네. 하루아침에 가격이 뚝 떨어져서 아이고.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예. 우선 특정 품목에 국한된 문제인데도 정부가 방울토마토를 먹을 때 주의하라 이런 맥락으로 보도자료가 배포돼서 네. 재배농가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이 현장의 하소연이 굉장히 상당했고요. 대추 방울토마토 3kg 한 상자에 25,000원에 거래되던 것이 네. 하루 새에 17,000원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 상자당 10,000원 정도 급락한 그러게요. 건데요. 지금 시기가 이제 방울토마토 출하량이 줄어드는 시기라서 농가 입장에서는 가격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기회였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이 쓴맛 방울토마토 사건으로 피해가 커진 상황입니다. 예. 더군다나 난방비, 인건비, 비료값, 자재값, 농사짓는데 들어가는 생산비가 어마어마하게 폭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가들의 경제적 피해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도 살아나야 할 텐데 그 부분도 장담할 수가 없어서 방울토마토 가격이 언제 회복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GMO 주키니 호박 문제도 특정 종자만 밝혔으면은 재배 농가의 피해나 소비자 불안도 훨씬 줄어들었을 거라는 얘기를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지난달에 GMO 주키니 호박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정부와 언론에서 GMO 주키니 호박 이렇게 발표하지 말고 문제가 된 정확한 종자 회사 이름, 정확한 품종을 밝혀달라 이런 현장에 우려 섞인 의견 전해드렸는데요. 네. 문제가 된 종자는 홍익바이오라는 회사의 가야금, 대금 품종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알려져 있고요. 네. 지난 4일 한국농정에서 이 경남 진주의 주키니 호박 재배 농가를 찾아갔을 때 작업장 내에 수확한 호박이 가득했었는데요. 정부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8일간 이 주키니 호박 출하 정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쌓여있는 호박들이 이 재배 농가마다 상당할 것으로 짐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주키니 호박 10kg 한 상자 값이 2만 원 선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GMO 주키니 호박이 발견된 직후 가격은 형편없이 무너져서 한 상자에 500원으로 폭락했다는 이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2일까지는 출하를 못하다가 이제 3일부터 출하가 재개되니까 주키니 호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니까 가격이 또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설명이었는데요. 네. 호박을 담는 상자값이 1,100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가락시장까지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자당 900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속사정들은 잘 모르셨을 그러게요. 텐데요. 네.
이 정부는 주키니 호박 출하가 재개됐다는 사실만 공지하고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농가 입장에서는 여전히 GMO 주키니 호박 사태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뭐 호박을 보관했다가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키니 호박의 경우 보존 기간이 극히 짧다고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수확하고 3일만 출하를 못해도 변색이 되거나 이렇게 물컹물컹해지기 때문에 팔 수도 없고 폐기 처분에도 골치를 썩는다고 합니다. 쓴맛 방울토마토 또 GMO 주키니 호박 사태 이게 농민분들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 더 기가 막힙니다. 예. 뉴스로 짧게 접한 소식이 농촌 현장에서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농산물 조금 더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시간 오늘은 논란이 됐던 방울토마토와 주키니 호박 현황 그리고 재배 농가들의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아나운서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네, 어떤 일? 일을 마치고 핸드폰 봤는데 거기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부재중 전화에 있는 번호가 또 모르는 번호인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나운서님께서는 전화를 다시 하시는 편이신가요? 글쎄요. 저는 사실 모르는 전화번호일 경우에는 요즘에는 잘 안 받게 되더라고요. 워낙에 보이스 피싱이다, 광고 전화다 하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고.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약간 불편하고 좀 찜찜한 느낌이 드는 때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사실 모르는 번호가 오면 잘 안 받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음 먹고 전화를 받았다고 해도 막상 사라고 하거나 네. 부동산 투자 이런 것도 굉장히 네. 전화가 많이 오고 설문조사하는 식의 정말 힘 빠진 전화가 많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냥 전화를 안 받는 걸 넘어서서 누군가로부터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서 심한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현상을 바로 전화공포증이라고 하는데 예. 오늘은 이 전화공포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동물 공포증, 저도 있습니다만 이제 고소공포증, 이런 여러 가지 공포증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전화 공포증은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원래 있었던 용어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생긴 용어인가요? 원래 이제 공포증이라는 자체는 네. 공포증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병이고요. 네. 이 공포증이라는 것은 특정 대상에 대한 심한 두려움, 공포감 때문에 생활에 제약이 생기는 그런 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최근에 저희 진료실에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 지하철 입구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입구로 들어간 입구 쪽에 보면 항상 이게 있거든요. 비둘기들 있죠. 비둘기. 가끔 비둘기 봐요. 앉아서 네네. 막 뭔가를 쪼고 있고 막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비둘기만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막 불안하고 예. 뭔가 마음이 막 뭔가 확 올라오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멀리서 비둘기가 보이면 저기 다른 입구 쪽으로 한참 더 걸어서 비둘기를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바로 비둘기 공포증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또 지난주에 방송 나가고 나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신 메시지 중에서는 이제 생선눈 쳐다보는 게 생선눈 고등어나 갈치 같은 생선눈 쳐다보면 이게 좀 저희는 별 생각 없는데 이게 혐오스럽고 굉장히 두렵고 공포감이 느껴진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굳이 이름 붙이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생선눈 공포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저마다 공포를 느끼는 대상들은 다 다른데 그래서 공포증이 이제 특정 대상에 대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공포를 느끼는 대상이 있으면 거기다 공포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무슨 공포증이다 무슨 공포증이다 하고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공포증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활환경 여러 가지 공포증이라는 꼬리표를 붙일 수가 있고 전화공포증이라는 용어도 사실 요즘에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없잖아요. 거의 다 있죠. 그렇죠. 현대인에게 이제 필수적인 도구가 전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화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그 때문에 이제 생긴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긴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가수 아이유 씨가 전화 공포증인 걸 밝혀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경험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네네네. 전화 공포증은 과연 어떤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일단 전화가 오면 좀 긴장하는 거죠. 긴장하면 불안감이 마음속에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불안이 심해지면서 몸이 떨리거나 막 식은땀 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아는 번호가 일정에 떠도
또 잘 안 받는 분이 계세요. 막상 전화를 어렵게 받아도 받는 도중에 마음이 불편하고 어색하고 또 상대방을 의식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벨소리 아예 무음으로 바꾸거나 네. 계속 진동으로 바꿔놓고 사는 분도 계시거든요. 전화 일부러 안 받으려고. 혹은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 가슴이 덜컹 하면서 불안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요. 전화 공포증 심한 분들은 뭐 전화 받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전화 받는 순간부터 막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해야 될 말들 다 잊어버리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눈 후에 또 끝나고 나서도 이제 계속해서 내가 잘못한 거 없는지 말을 실수한 거 없는지 계속해서 좀 하루 종일 곱씹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화 공포증 가지신 분들은 전화보다는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로 대화 나누는 걸 훨씬 선호하기도 합니다. 요즘 워낙 이제 메신저 앱들이 많이 다양하게 사용하니까요. 그렇죠. 저도 뭐 이 라디오에서 아까처럼 전화로 뉴스를 전해 듣기도 하는데 사실 때로는 그 전화를 받기보다는 메신저로 소통하는 게 훨씬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전화보다 메신저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뭐 바빠서 그러기도 하지만 거의 벨소리 무음으로 해놓고 사는 바람에 원장님도 지인이 전화를 하면 또 이제 왜 전화 안 받냐고 하기도 하시고요. 사실 전화 공포증이 현대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수단이 아주 다양화된 탓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통해서 뭐 전화나 문자 메시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 메신저 앱도 한 2-3가지 정도씩 다들 사용을 하시고요. 또 이메일도 쉽게 활용이 가능하고 또 SNS를 통한 소통도 하죠. 텍스트나 동영상으로 소통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에도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요. 그렇네요. 네, 저희가 뭐 나이가 좀 있으신 중장년층 분들보다는 요새 뭐 MZ 세대라고 하죠. 좀 젊은 분들이 스마트폰 활용이 훨씬 더 익숙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거죠. 그 전화를 하는 거나 사실 뭐 얼굴 보고 하는 대화나 이런 것들이 좀 이런 특성과 반대되는 특성 가진 게 바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죠. 생각해보면 메신저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내용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심지어 요즘에는 이런 기능이 생겼던데요. 메시지를 보내놓고도 당장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말실수를 하지 마라. 말 한번 하고 나면 주워 담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는 가능해진 거죠. 메신저를 보내고 나서 아차 이거 나 잘못했다 싶으면은 다시 주워 담는 게 가능한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통제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뭐 대면을 하는 대화나 전화상 뭐 통화라든지 이런 것들과 좀 반대되는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님께서도 막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거 내가 말 실수한 거 아닌가 하지 말까 하는 생각 하시죠? 그런 경우 있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저도 그 방송 끝나면 영상이 항상 올라오는데 보면 좀 민망하기도 하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나 이 얘기를 하지 말 걸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종종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본다면 아나운서님께서는 이 방송이 정해진 시간에 방송돼야 되는 라디오가 아니고 그 연재하는 칼럼 칼럼이라면 좀 어떻게 느끼실까요? 칼럼이라면 뭐 여러 번 고칠 수도 있어요. 정말 편하겠는데요, 그러면. 그렇죠. 그냥 뭐 제가 할 멘트들을 쭉 정리해서 적어 놓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느낌이군요. 그러니까 전화와 메신저의 느낌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차이가 있죠. 근데 이 전화 공포증은 왜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느끼게 되는 걸까요? 네, 최근에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알바천국이라는 서비스에서 한 2,7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가 왜 두려운가에 대해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을 정리할 틈 없이 바로 대답해야 되니까. 그렇죠, 또 한 가지 그 다음으로는 뭐 생각한 바를 제대로 말하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되어서. 그리고 할 말이 떨어졌을 때 침묵이 불안해서. 그렇죠. 대화하다가 뭔가 좀 조용해지면 내 말이 좀 약간 말을 잘못했나? 서먹서먹해지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대화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서 염려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응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응답한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전화가 두려운 이유는 타인과의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통이 안 되고 내가 좀 실수하고 잘 못할까 봐 염려를 하는 마음인 거죠. 현대사회는 사람들 사이에서 좀 복잡하고 다양한 연결이 특징이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냥 이웃집 사람들, 뭐 옆집 사람, 아랫집 사람 다들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동네에서 서로 뭐 소통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그렇지가 않고 또 이제 마음만 먹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친구가 되죠. 뭐 하트표 몇 개 날려주고 댓글 좀 달아주면은 친구가 되고 뭐 그 사람이 오늘 뭐 했는지 뭘 먹고 사는지 다 보죠. 그 사람 친구의 친구가 누군지도 막 서로 다 알 수가 있는데 사진도 공유하고 그렇죠. 그럴수록 타인의 평가라는 이슈가 우리 마음에도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거든요. 타인의 평가. 그러니까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심할 때 이것을 우리가 사회 불안이라는 용어로 얘기를 하죠. 사회 불안.
우리와 연결된 사람이 많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되고요. 우리는 항상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부담을 등에 업고 다니기 때문에 전화를 두려워하는 건 결국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부담감을 느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원인이라면 만약에 그 전화 공포증이 더 심해진다면은 이게 대인기피증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전화 공포증이 결국 사회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심한 불안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뭐 경한 경우에는 저희가 방금 대화 나눴던 것처럼 그냥 전화 받기 좀 두렵다, 불편하다, 전화할 때 불편하다 정도일 수가 있지만 이제 심한 경우에는 타인을 무조건적으로 회피하고 심한 경우는 집에서 막 나오질 않으려고 하는 그런 대인기피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나와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연결된 사람이 많으면 왠지 더 든든하고 좋을 것만 같은데 오히려 그렇죠. 연결이 많아질수록 더 불안해진다는 그렇죠.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전화 공포증은 어떻게 하면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노력 중에서는 일단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를 잘 헤아려보는 시간을 가지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전화가 불편해, 무서워 하는 걸 넘어서서 이를테면 전화하고 나서 내가 상대방이 내 말이나 발음, 목소리에 대해서 싫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상대방에게 말실수하거나 하면 상대방이 실망할 것이고 나와 관계 끊을 것이고 나는 외톨이가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난 누구와도 친하게 지낼 수 없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거 이제 재앙적인 사고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의 파국적인 결말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이 무의식적으로 떠오른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자동적 생각들을 잘 알아차리고 들여다보는 연습을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예측하게 되고 좀 조심하게 되겠죠. 이를테면 그 다음에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네. 혹은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는 조금 과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인식하거나 연습을 통해서 조금 더 전화나 대화에 대해서 이성적인 생각으로 대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텐데 정말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게 막연한 불안이 비유하자면 어두운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자기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정리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인간의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과 이성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연결이 돼 있는데 서로 상호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불안이 막 일어날 때는 이성을 자극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안이 좀 가라앉게 되고요. 그래서 알아차리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불안을 가라앉히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또 이제 전화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라면 결국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노출하는 거거든요. 노출.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은 피하려고 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피하면 피할수록 더 커지고 맞아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점점 가지를 뻗어가면서 그 범위가 넓어지죠. 처음에는 전화만 피하다가 나중에 인간관계가 점점 부담을 느껴서 타인과 담을 쌓고 살고 외부 환경에 대한 공포감이 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작은 불씨에서 시작했다가 불안이 확 타오르면서 전반으로 퍼지는데 이런 것들 계속 노출을 하는 거죠. 전화를 상대의 목록을 미리 정하고 얘기할 주제를 미리 적어놓고 그래서 용기 내서 전화를 수행하고 그러면서 경험하게 되죠. 괜찮구나. 반복해서 해도 괜찮고 별일 벌어지지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실수 많이 하지 않고 하는 식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인지체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전화 공포증 말고도 다양한 공포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이야기가 나온 비둘기 공포증, 생선눈 공포증 등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방식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공포증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불안을 가라앉히는 약물 치료도 하고 상담도 합니다만 결국 제일 중요한 노력은 두려운 대상에 노출하는 노력이거든요. 모든 공포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 원사님께서도 혹시 예전에 싫었던 것이 반복하니까 좀 익숙해졌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는 고소공포증. 높은 곳을 싫어하시죠?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제 자꾸 가보니까 조금씩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반복하면 더 익숙해지죠. 어쨌든 불편한 걸 자꾸 이렇게 마주하게 되니까 결국 편해지고 익숙해지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바로 원칙이죠. 혹시 이런 공포증의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기억나는 환자 좀 있으신지요? 얼마 전에 이제 진료실에 오신 분이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언론 쪽에 시험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쟁이나 사건 사고 같은 뉴스만 보면 막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진료실을 찾아오셨었거든요. 이름 붙이자면 뉴스 공포증이 이제 될 것 같은데 시험은 준비해야 되고 뉴스는 못 보게 그러니까 계속 갈팡질팡하다가 너무 힘들어지셔서 결국 오셨습니다. 근데 치료의 구조 자체는 상당히 단순하고요.
과정을 끌고 가는 게 좀 어렵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원칙은 조금씩 노출을 하면서 그 수위를 높이는 게 될 거고요. 네. 이걸 점진적 탈감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의 경우는 진료실에서 같이 뭐 패드를 통해서 유튜브 상단에 나오는 전쟁 뉴스, 요즘은 전쟁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네. 같이 보기도 하고 또 매일 집에서 1분 이상씩 뉴스를 보면서 조금씩 이제 노출을 시켜 나가는 거죠. 처음엔 불편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점차 불편하지만 피하지 않고 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면서 결국 이제 극복하신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6824님께서 이 방송 함께 듣고 계시면서 하나 보내주셨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휴대전화를 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어른의 성장법 오늘은 전화 공포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양필라 양정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굽은 등을 활짝 펴볼까요?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뒤로 보내서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손만 머리 뒤쪽을 받쳐주세요.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펼치고 머리를 깍지 낀 손바닥에 기댑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뒤로 기울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코어에 힘을 주고 이번엔 내쉬면서 천천히 더 뒤로 젖혀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어에 힘을 주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실게요. 가슴이 시원해지고 등이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건데요. 가능하시면 5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갈등과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해관계와 법률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해관계 시간, 법률사무소 세로의 박예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사람들 사이에 또 이해관계를 좀 다뤄볼까요? 네, 뭐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체결하는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효도 계약이라고. 그게요. 예. 근데 효도 계약 중에 효도가 있다는 게 조금 씁쓸하긴 하네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네. 예. 그래서 뭐 효도 계약이라는 게 증여를 할 때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겠다. 그렇게 조건을 붙인 증여 계약이 그게 효도 이제 보통 말하는 이제 효도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효도 계약이라는 게 근데 법적으로 일단 유효한 겁니까? 네, 법적으로는 이제 유효하고요. 예, 그리고 뭐 일반적인 조건을 그러니까 증여를 할 때도 조건을 붙일 수 있거든요. 그냥 그것처럼 그냥 증여를 하는 건데 법적으로는 효도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그냥 아주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부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증여는 했는데 그럼 다시 환수를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뭐 그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네가 나를 잘 효도하지 않으면 이 준 재산을 다시 돌려받겠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게 효도 계약입니다. 아 근데 얘기는 뭐 좀 들어봤는데 사실 이게 실제로 많이 합니까? 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어른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뭐 재산 일찍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뭐 자식 베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끝까지 쓰고 있어야 된다. 막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이제 안 줄 수는 없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녀가 이제 뭐 사회생활 시작했고 결혼한다거나 했을 때 이제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요. 그렇지만 뭐 그냥 받고 애가 효도를 안 하거나 그다음에 조금 뭐 이 재산을 잘못 활용한다거나 하면 이제 하는 걱정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도로
이제 재산을 주면서 나에게 효도해라 이런 네.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긴 어디서 들으니까 그 돌아가신 다음에 주는 거하고 네. 살아계실 때 주는 거하고 세금의 차이가 좀 많다고 예, 뭐 하더라고요. 세금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활용도의 차이가 있는 그러게요. 부분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런 계약이 많아진 만큼 문제도 그만큼 늘었을 것 같은데 네. 주로 어떤 식으로 갈등이 생깁니까?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모 입장에서는 주면서 조건을 붙인 거기 때문에 예. 부모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부모는 재산을 일단 그렇죠. 준 상태이기 넘겼으니까. 때문에 예.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부모가 할 일을 다 했고 이제 아무 문제는 이제 자녀가 효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예. 그다음에 뭐 그것도 기준이 그 부분이가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예. 근데 이제 뭐 보통 이거겠죠. 그러니까 부모는 주면서 예. 기대했던 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뭐 사람이라는 게 뭔가 주게 되면 네. 기대치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근데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는 뭐 받을 만큼 받았다.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일단은 화장실 갔다 온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딱 맞네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줄 게 좀 부모님께서 있으실 때는 조금 더 자주 찾아뵙다가 좀 신경 쓰다가 일단 받고 났으니까 이제 설마 이렇게 마음으로 참 사람 마음이 자기가 행동하는 게 좀 낮아지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기죠. 그 부모 자녀 사이에 소송까지도 갑니까? 갑니다. 많이 갑니다. 야, 좀 이거 진짜 좀 그렇네요. 예, 오히려 가족 관계라서 가족 관계들이 처음에는 이제 웬만하면 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감정이 이제 극단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소송이 오히려 시작이 되면 정말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족끼리 싸우면 사실 진짜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 법에서는 이 효도 계약 소송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뭐 법률은 뭐 다른 상황과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계약을 했고 조건이 붙어 있고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이 조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지키지 않았느냐를 입증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원이 들어보고 그래 조건을 안 지켰구나. 그러니까 다시 반납을 해라라고 하든지 이 정도면 조건을 지킨 걸로 봐야 된다. 그냥 증여를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재판과 다르지 않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 뭐 가장 좋은 거는 뭐 부모님 입장이나 자식 입장이나 그 기대치가 같을 때는 가장 좋은 건데 서로 다르게 되면은 이제 법원이 판단하에 중간 정도 좀 맞춰주는 거군요. 뭐 어느 정도. 그렇죠. 일단 법원이 들었을 때 이거를 이행을 했다 안 했다 이제 들어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 효도 조건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런 판단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까? 아니에요? 법정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요? 제가 시간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는 쉽습니다. 시계를 보면. 그렇죠. 끝나는 일인데 아주 일반적인 관념들. 제가 착하냐. 그거는 판단 기준이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법원에서 이제 들어보고 이게 효도를 했느냐, 그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뭐 효녀 심청이만 효도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부모 입장에서 또 내 자식이 나에게 효도를 얼마나 안 했는지를 판사님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그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일상생활 관계다 보니까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또 증거. 효도를 했다는 증거를 모으는 부모는 그렇죠. 잘 없기 때문에 거의 없죠. 그래서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너무 일반론적이어서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다음에 증거를 사실상 모으는 게 쉽지 않다.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재판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효도 계약을 했다가 오히려 마음만 더 상하는 경우도 생길 텐데 뭐 다른 어려운 점은 없을까요? 일단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효도 여부인데 이제 효도 계약을 많이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증여를 하시면서 뭐 처음에는 보통은 이제 뭐 특별한 이유보다는 주의해라,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저런 조건들을 붙이는데 그 부모님들도 이제 그 조건을 붙이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효도를 해라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서 적어야 된다라 이런 지식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방문을 한다. 아, 부모님 댁을 방문한다. 오, 그다음에 뭐 매달 25일에 뭐 50만 원의 용돈을 보낸다. 아. 이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는데 이게 또 생각해 보시면 구체적으로 썼다고 해서 될 일이 또 아닌 거거든요. 그건 또 왜요? 생각해 보시면 5분 와서 아버지 좋았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아, 커피 한 잔 마시고 간 거예요. 아, 그럼 방문, 아, 그렇죠. 그럼 일단 방문은 한 건데, 그건 방문이라고 또 할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방문한다고 했는데, 지난달에는 3번 방문을 했고요. 이번 달부터 4번을 안 왔어요. 아, 그러면 명절 때 한 몇 번씩 찾아보는 것도. 그리고 야. 명절 때 1박 2일로 있다 갔어요. 그럼 이틀 있었던 거니까. 근데 방문을 한 번인 거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네네. 그 다음에 뭐 생활비를 지급한다. 이 부분도 이제 얼핏 듣기에는 쉬운데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사이에서는 돈을 준다는 게 이상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판단하기가 쉬운데 부모님께 이번에 50만 원을 드렸어요. 25일 날. 근데 어버이날이라고 다음 달에 어버이날이잖아요. 또 드려야죠. 30만 원 더 드렸어요. 근데 다음 달 형편이 안 좋아서 제가 20만 원을 못 드렸어요. 그러면 총액은 제가 10만 원을 더 드린 거지만 이 조건이 맞았냐 안 맞았냐 이런 것들이 진짜 애매하네.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런 게 조건을 이제 따지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뭐 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은 효도계약 이거 활용을 좀 추천하시는지요? 어떻게?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에 앉아서 계약서를 쓴다는 것부터가 일단 이상하고 너무 좀 그다음에 그렇죠. 이 계약을 지켰는지를 서로 쳐다본다는 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사이에 쳐다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요. 부모 자식 간에 그 참 못할 짓이네요. 진짜.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별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뭐 대법원 판례 같은 게 좀 있나요? 이런 실제로? 네, 2015년에 이제 이것을 최초로 인정한 판례가 나왔는데요. 그 같은 집에 살면서 2층에는 부모님이 사시고 1층에는 이제 자녀 가족들이 살면서 그런 집도 있죠. 이제 네가 나를 뭐 좀 잘 보살펴라라는 조건으로 20억 상당의 집을 이제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명의로 이제 막상 내가 아프고 나니까 이제 부모님께 요양원을 좀 권해드리고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어떠냐. 그다음에 이제 자주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것도 자주 올라오지 않고 그다음에 뭐 식사 대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되지 않아서 이제 그 부모님께서 뭐 조건에 있었으니까 효도 안 하면 내가 돌려받겠다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뭐 아마 요양원을 가셔라 아프실 때 이제 그거 때문에인 거가 가장 큰 이유 같은데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돌려줘라 이 정도면 부양을 제대로 안 한 것이다라고 해서 판결이 났는데 이 판결의 문제점은 재판 시작부터 판결 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아이고, 그거 참 10년 동안 그럼 가족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동안에 쌓았던 신뢰 이런 건 다 무너졌을 거 아닙니까? 뭐 일단은 소송을 내면서부터가 그랬겠지만 10년 동안 어쨌든 효도를 했니 안 했니를 이제 가지고 싸운 거고 결국은 이제 뭐 부모님 입장에서도 썩 유쾌하진 않은 거는 대법원 판례로까지 내 자식은 불효자다 이렇게 한 거라서 뭐 뒤끝이 그런 깔끔한 판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 저랑 같은 생각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냥 내가 있을 때 쓰고 안 물려주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네. 뭐 아닌가요? 이제 그거는 각자의 취향이나 성향의 문제니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법과 도덕의 문제잖아요. 효는 사실 도덕의 영역이고 이게 어떤 계약, 효도 계약이라는 거는 또 이제 법이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좀 이게 상충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잘 섞으면은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뭐 사실은 도덕의 영역에는 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면 아무래도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직업이 변호사긴 하지만 가능한 도덕의 영역에는 법률이 들어가지 않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밖에 뭐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끝으로 해 주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이런 뭐 효도계약 말고도. 그래서 뭐 근데 가족 간에 이제 뭐 계약서 같은 걸 쓰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요즘은 또 혼전 계약이라고 해서 재산 계약도 있고 그다음에 뭐 효도 계약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매매 계약, 양도 계약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가족 간의 많은 문제들을 이제 계약서로
해결하려는 경향들이 조금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아직은 그래도 법률적인 것보다는 가족 간의 관계로 그래요.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관계, 오늘은 부모와 자식 간에 맺은 효도 계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법률사무소 세로 박예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몇 가지 소개해드리죠. 7922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방문객 공포증도 있고 대인 공포증도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못 탔습니다. 코로나 마스크 덕분에 3년 동안 외출도 자주 해봤습니다. 라는 글 보내주셨고요. 9780 쓰시는 분은 저는 요즘 모르는 번호로 오는 벨소리에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때론 받고 어떨 땐 안 받으면서 용건이 있으면 문자가 오겠지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예, 진짜 그러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2102 사용하시는 분은요. 전화가 울리면 놀라서 잘 안 받아요.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 오면 바로바로 답을 보내도 전화는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변 보내주셨네요. 3278 쓰시는 분은요. 아침잠이 없으신 시아버님. 아이들 보고 싶다는 별일 없냐는 안부 전화 매일 하시는데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헛기침부터 하고 전화 받아야 되죠. 벌써 일어난 것처럼 예, 물론 전 잠에서 막 깬 상태고요. 라는 답변 보내주셨네요.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당첨자는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게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전 내일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